자, 문제 11번부터 2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1번입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에 대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재고자산은 판매 목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재고자산 판매하기까지 이르는 과정의 기타 원가에 대한 비용은 해당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 자, 이거는 판매하기까지에 이르는 과정이 뭐냐면은 그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뜻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이에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 제조에 관련된 비용들을 이제 포함을 해야 한다 라는 논리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재고자산을 의미한다. 아까 제가 위에 적었죠? 판매 목적. 그 다음 3번 매입하는 과정에 운반비 등은 취득 부대 비용으로 포함하고 구입 시 수수료 비용, 매입 애누리 및 환입, 매입 할인은 취득 부대 비용에서 차감한다. 이거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틀려요. 어디가 틀려요? 그렇죠. 구입 시 수수료 비용 있죠. 요거는 취득 부대 비용을 취급해서 포함을 하는데 애누리 및 환입, 매입 할인은 빼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3번은 틀렸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제조하는 과정에 원재료 및 제공품, 반제품 등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입니다. 제조하는 과정에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은 재고자산 분류하는 게 맞죠. 책에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2번입니다. 다음 중 저가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저가법은요, 12월 말자에 이제 재고평가를 할 때 시가하고 내가 취득한 원가에 대해서 봤을 때 원가 금액이 더 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번 한번 봅시다. 시가가 원가 금액만큼 미달하는 경우 차익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며 기말재고액에 포함한다. 그러니까 원가 금액만큼 이제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익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는 것도 맞고요. 기말재고액에 포함하는 거는 맞아요? 틀려요? 기말재고액에 포함하는 건 아니죠. 기말재고액에 차감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매출원가에서 포함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용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라 1번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이 수량만큼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며 정상적인 경우 매출원가에 포함하고요. 비정상적인 경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입니다.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가 이제 수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하는데 이건 의미가 아니죠. 재고자산의 이제 저가법은 위에 적은 것대로 얘기를 해줘야지 맞고요. 이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아닌 이거는 감모에 대한 부분이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감모에 대한 설명. 그 다음 3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회계 처리 시 이렇게 처리한다. 이것도 역시 감모에 대한 부분. 실제 수량과 장부 수량이 다를 때 없는 재고를 재고자산에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재고를 이렇게 빼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에 대한 설명이고 2번과 3번과 똑같이 감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은 답은 4번밖에 없어요. 자, 볼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회복함으로써 대체 분계를 할 수 있으며 한도 금액은 당초 장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 맞습니다. 자, 이거는 회복하는 경우. 회복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저가법이 이제 성립이 됐을 때는 매출원가에 포함을 시킵니다. 이건 기준이라 가지고 저도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는데 매출원가에 포함시켜요. 근데 회복을 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당초 원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돼요. 당초 원가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 그러면은 초과하지 않은 금액 한도 내에서 평가 손실이 돼 있던 부분에
이제 환입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원가에 차감시켜버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3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을 사용은 이제 불가하며 소매제거법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주식회사 JB의 소매제거로서 기말 재고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평균법 적용합니다. 자, 이 문제는 실제 7월달 나왔던 문제고요. 약간 조금만 수정을 했는데, 저도 소매제거는 회의관리 1급에서는 2022년도 기출에서는 출제된 바는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2020년, 2019년, 2015년 이렇게 해서 몇 번 출원해본 적은 있는데, 소매제거법인 경우에는 주로 재경관리사에서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출제돼가지고 뭐 순인상에 순인하에 해가지고 한 게 있어요. 저도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다 까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산식을 제가 적은 걸로 해가지고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기말재고액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시가와 매가로 나눠져 있는데 원가입니다. 자, 원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말재고액 매가 곱하기 원가율입니다. 자, 이거는 밑에 해설에 이제 제가 다 적어놨고요. 왜냐면은 저도 한 번씩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적어놨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당하는 기말재고 자산의 매가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식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기초 자산의 매가 플러스, 단기 순 매입액의 매가, 빼기 매출액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산식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평균법인 경우에는 자, 그래서 원가율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가율입니다. 자, 이건 설명이 상당히 길어요, 이번에. 이거 원가율은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 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평균법은요, 보면은 순인상액하고 순인하액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선의선출법은 매가 순인상액, 매가 순인하액이라고 이제 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재경관리사에서 문제 나오는 문제를 회의관리 1급에서 이렇게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래서 평균법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자면은 일단 기초재고액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단기순 매입액, 자, 이걸 두 개를 더합니다. 나누기, 자, 기초재고액의 매가입니다. 매가고, 그러면 여기에서 단기순 매입액 매가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 더해주는 거고, 자, 글자가 좀 이상하다 이해해주세요. 밑에 제 답지 제 밑에 보면 있어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있고요. 거기에 순인상의 순인하액 순인상의 빼기 순인하액입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되고요. 순인상 순인하 금액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이 문제 씨, 저도 이거를 하도 안 해가지고 기본서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안 하면 잊어버려요, 진짜로. 안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본서를 보며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안 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고, 그럼 이 산식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1번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죠. 기말재고의 원가는 기말재고 매가하고 원가율인데 1번은 아직까지 할 수는 없어요, 금액을. 그럼 2번에 대한 부분과 3번에 대한 부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기말 매가는요, 기초 자산 판매가 10만원, 단기 순 매입액 20만원 더해줍니다. 30만원이죠? 매출액을 뺍니다. 근데 이때의 매출액은 매가 시가이기 때문에 원가로 매출을 하지 않거든요. 40만원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30만원 빼기 40만원 하면은 얼마냐면 기말 매가가 10만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말 매가가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말 금액이고. 그 다음에 3번의 원가율은 이제 원가 금액 5만원이고 플러스 10만원 더해주고요. 나누기 매가 기초 10만원, 그 다음 단기수 매입액 20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산식을 이제 나눠줍니다. 나눠주고, 플러스 순위 인하에 없죠. 0원이죠. 이렇게 해주면은 원가율이 나와요. 자, 이때 이 원가율은 이제 얼마냐면은, 이게 15만원, 30만원이거든요. 50%예요. 이렇게. 50%가 됩니다. 이게 원가율이 되는 거죠. 원가율.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기말재고의 매가는 얼마예요? 10만원이죠. 곱하기 원가율 50% 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번에 대한 몇 번이에요? 그렇죠. 정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제일 밑에 답지 밑에 제가 산식을 다 적어놨으니까 거기를 참고로 해서 보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4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기말재고액 포함 여부에 대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기말재고액 포함 여부입니다. 자, 기말재고액 포함 여부는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 하나죠. 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선적지의 인도 조건에 의하여 운송 중인 원재료입니다. 선적지 인도 조건은요, 매입자 기준에 해당하는 재고에 포함을 하는 거죠. 자, 원재료를 구입했는 사람이 재고 포함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도착지 인도 조건은 판매자 기준 재고에 포함합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은 상품을 샀어요? 상품을 팔았어요? 상품 매출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샀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2번은 매출자가 아니므로 제외.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자의 기말재고액입니다. 이거는 위탁자 기말재고에 포함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4번. 할부 매출에 의하여 남은 잔액. 할부 매출은요, 다 파는 걸로 봐요. 인도 기준이기 때문에, 남았네요? 이러면서 재고에 뺄게요. 이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시형 매출에 의하여 의사결정했는 제품. 시형 매출은 말 그대로 써보시고 결정하세요라는 의미인데 12월 말자에 이제 물어보면은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은 안 사요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기말재고에 포함합니다.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뭐예요? 내가 사겠다고 의사결정을 했잖아요. 그때는 매출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 기말재고액에서는 포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 판매를 위하여 보관 중인 경품품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자, 경품품은요, 자, 보관 중인 건동품이죠. 이거는 기말재고액, 이건 재고 아닙니다. 이거는 재고가 아니에요. 경품품은 그냥 샘플이야. 샘플입니다. 이건 견본비라는 개정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닙니다. 문제가 조금 잘못돼가지고 원래 정답은 가나다입니다. 원래 정답은 가나다이고, 나인 경우에는요, 제가 원래 상품 매출을 원래 적었어야 되는 건데 제가 상품이라고 적어서 상품은 매입이고요, 상품 매출은 매출입니다. 그래서 원래 도착지 인도 조건에 의한 운송 중인 상품 매출이라고 적어줘야 되는 게 맞는데 제가 이 의미를 매출의 부분은 빠져서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하면은 마지막에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도착시 인도 조건은 판매자 기준 재고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은 재고에 포함을 한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수정할게요. 나 부분 수정하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5번입니다. 자, 주식회사 JB의 기말 재고액 단가 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12월 현재 총평균법에 의하여 기말 재고 자산, 기말 재고액 단가 및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입니다. 단, 기말 시점에 실사법에 의한 재고 수량과 일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자, 총평균법입니다.
제가 오픈 카카오톡방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이제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봅니다. 총 평균법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치 매입 수량과 매입 금액을 집계를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언제? 한 다음 달 한 1일에서 2일 정도 됐을 때 31일까지 이제 뭐 매입 몇 개인지 파악이 되니까 다음 달 1일에서 2일 해가지고 평균 단가 결정하거든요. 그럼 평균 단가를 결정을 할 때 매입과 매입 사이를 매일매일 조정하는 거는 이동평균법이에요. 저는 회사 때 이동평균법 쓰고 있거든요. 근데 총평균법은 1에서 31일까지 해가지고 총 매입 금액, 총 매입 수량, 아니면은 중량을 쓴다면은 중량도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평균 단가를 딱 결정하는 게 총평균법으로 쓰는 방법이에요. 이건 실제 회사에서 씁니다. 회사에서 쓰는 방법 중 하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총 매입 금액과 매입 수량을 이렇게 딱 파악을 하는 거예요. 파악을 해가 평균 단가 찾고 거기에다가 그 단가를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해만 하면은 쉬워요. 근데 이거를 세뇌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기업에서 격리 직원을 생각을 해봐요. 저 물어보죠, 사장님이. 12월달 평균 단가 얼마냐? 이렇게 하면은 평균 단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입니다 라는 원리만 알면은 설명하기 쉽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럼 12월 1일자, 12월 10일자 입고한 거랑 12월 27일자 총 매입 금액이죠, 이거. 얼마예요? 그렇죠, 290만원이죠. 일단 첫 번째. 총 매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29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 매입 수량 몇 개예요? 3,500개죠. 4,000개죠. 몇 개? 7,500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계산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290만원에서 7,500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소수점 첫째 자리에 반올림 하나니까 얼마? 387원이 되는 거예요. 평균 단가. 이렇게. 사장님이 평균 단가 이번 달 얼마예요? 물어보면은 예, 총 매입액은 290만원이고요. 총 매입 수량은 7,500개 나누니까 387원이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앞에 게 이제 아무리 싸더라도 이 4,000원짜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수량이, 그래서 단가 금액이 이 절충안의 단가가 387원이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판매 단가는 387원이 되는 거죠. 그럼 기말재고액은 기말재고 수량은 몇 개예요? 7,500개 중에 6,000개 출고한 거죠. 몇 개? 1,500개 남는 거예요. 1,500개 곱하기 몇 개? 387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얼마예요? 이 두 개 다 합치면 232만 2천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럼 기말 재고 수량 몇 개예요? 1800개 387원 하면 얼마? 58만 500. 맞네요. 58만 500원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묻고자 하는 답 몇 번이에요? 우리는 재고 기말 재고액의 단가, 그 평균 단가 나왔죠? 387원. 그러면 2번하고 4번 답이 될 수가 없죠? 매출원가 얼마예요? 232만 2천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전화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단기 시색 차익 목적으로 주식회사 구피에게 2,000주 취득합니다. 취득 시기는 아래의 보기와 같으며 현재 2024년 처분 시 해당하는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구피에게 2,000주를 취득합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2024년 처분시 단기매매증권 처분 손익이니까 4월 10일에 8,000원에 취득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000주에 해당하는 8,000원 얼마예요? 1,600만원이죠. 자, 이때 수수료는 포함이에요? 별도예요? 그렇죠. 별도인 거죠. 그래서 단기매매 증권은 1,605만원이 아닌 1,60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량 처분했는데 7,700원에 처분한 거예요. 회계 처리해보면 되죠. 회계 처리해보면은 대변, 참여했던 수수료비, 아니다. 단기매매 증권 어디로 가야 돼요? 전량 판매했으니까 대변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내 손을 떠났으니 자산의 감소가 되는 거고,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처리한다고 칩시다. 7,700원에 이제 2,000주 전량 다 판매를 했으니,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1,540만원. 근데 여기에서 수수료 비용 5만원 납부했잖아요. 이 5만원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받을 때 직접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1,535만원. 원래 돈 받을 때 비용이 있으면은 그냥 비용 처리 안 하고 그냥 뺍니다. 그냥 빼버리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단기매매 증권 처분했는데 손실이에요? 이익이에요? 딱 봐도 손실이죠. 1,600만원 투자했더만 1,535만원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손실이에요? 65만원 손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7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JB의 보유 중인 주식에 대한 내역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A. 주식회사 JB는 2024년 1월 1일 주식회사 삼순의 주식 20%를 200만원에 취득하였다. 자, 200만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 다음 2번. 주식 취득 시 주식회사 삼순의 순장부 금액은 2천만원이며 이는 공정가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1차죠. 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에 20%하면 얼마예요? 20만원이죠. 이렇게 되죠. 이제 지분법, 이거는 지분법이에요. 지금 얘기 설명하는 게 지분법입니다. 그래서 지분법 이익에 대해서 이제 물어봐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주식회사 삼순의 2024년 중 배당금은 20만원의 배당금 결의 및 지급했고요. 전체 있죠. 전체 20만원 중에 주식회사 JB는 8만원을 수취합니다. 많이 받았죠. 생각보다. 그 다음에 상기 거래는 제외하고 다음 거래는 없다. 이거는 지분법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그냥 배당받은 거기 때문에 그냥 배당금 수익으로 그냥 처리하면 돼요. 우리가 관계에 있는 부분은 A하고 C에 있는 부분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만원이고요. 지분법 이익 20만원을 포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22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단기 수익 냈으니까 내가 지분만큼 처리하는 거죠. 20만원 이렇게 하고 대변에는 수익 계산금 지분법 이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요. 20만원. 그래서 처분 다시 할게요. 그래서 금액이 기존의 200만원 투자한 금액과 새로운 20만원 더해서 220만원이더라.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장투 목적으로 주식회사 지명의 주식 3,000주를 주당 1,000원에 2023년 9월 1일에 취득합니다. 2023년 평가시 금액은 1,500원. 2024년 말 현재 주식 3,000주에 대해서 1,200원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지명의 손익계산서에 반영되는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입니다. 손익계산서 반영입니다. 현재 지금 처분했다는 내용은 없죠. 계속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9월 1일에 취득해가 1,500원으로 와가지고 올라가서 좋았다가 아씨 300원 내려갔네 이러면서 아씨 이러면서 욕하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처분한 게 아니면은 뭐예요? 매도하는 증권에 해당하는 평가손익은 뭘로 처리해요? 수익 비용이에요? 자본이에요? 그것이 자본으로 처리하는 거죠.
여기서 수입 비용으로 처리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18번의 답은 1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회계 처리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먼저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90만원만큼 처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맞네요. 90만원이고 대변에 매도하는 증권 9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이건 상계 처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하는 증권 평가 이익은 뭐예요? 자본이기 때문에 수입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수입 비용은 이 부분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9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채무증권을 발행하여 액면금액 1억 원인 금액에 취득합니다. 다음 보기 내용에 의하여 2024년 12월 31일 채무증권에 의한 이자 수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채무증권을 발행을 하고요. 자, 보니까 수령금액이 875650001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2022년도 기출문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정직하게 풀어나가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 12월 말 채무증권에 의한 이자 수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이때 이자 수익은 뭘로 하면 돼요?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하죠. 이때 유효이자율법은요, 그냥 시장이자율이 그냥 유효이자율법이다 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거의입니다. 아예 조금 달라요. 근데 유효이자율법하고 시장이자율은. 그렇기 때문에 10%만큼 처리하면 돼요. 그래서 얼마예요? 87 5650001이죠. 이게 이제 취득금액이죠. 취득금액에 내가 10%의 만큼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예요? 87 56500입니다. 56500 이렇게 보아주시면 돼요. 이게 이자 수익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처리하니 시장이자율을 처리하는 거고 액면이자율은 실제 현금 수령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0번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의 재분류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단기 매매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하여 매도하는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재분류하는 경우 매도하는 증권은 유동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단기외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장 주식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도하는 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는 거는 맞아요. 시장성 상실로 인해서 단기 매매 증권이 매도하는 증권으로 바뀌는 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다시 시장성 회복하는 경우에도 반대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근데 재분류를 만약에 했다. 단기 매매 증권은 뭐예요? 유동자산이죠. 그러면은 재분류를 해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매도하는 증권을 뭘로? 유동자산을 분류할 수 있냐 없냐 그거예요. 매도하는 증권은요. 유동자산하고 투자자산 두 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매도하는 증권이 유동자산을 쓰는 거는 시장성을 상실해가지고 이제 단기 시세 차익 목적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을 바뀌었을 때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유동자산이고요. 뭐 사채가 만기가 1년 이내로 변한 경우에도 해당은 되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의미가 됩니다. 매도하는 증권도 유동자산과 투자자산 두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매도하는 증권은 장투 목적으로 처리하지만 만기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에 해당한다. 자, 매도하는 증권은 장투 목적으로 처리하는 게 맞죠? 원래 원칙 그렇습니다. 만기보유 증권은 채무증권에 해당한다. 맞죠? 근데 만기보유 증권이 사채를 만기일까지 적극적으로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20년을 목적으로 내가 사채를 보유를 하겠는데
얘가 뒤통수를 후려갈기고 도망갈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들어. 이 만기까지는 버티기 좀 힘들 것 같다 라는 이제 그런 신뢰성 있는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분류 변경이 가능한데, 이때 어떻게 처리하냐?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만기일까지 적극적인 보유로 가능하다 싶으면은 또 다시 만기 보유 증권으로 또 변경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원칙적으로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회계 처리할 수 있으며, 지분이 20% 미만이 되는 경우 예외 적용 제외입니다. 다른 유가증권으로 분류 변경할 수 없다. 아예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사를 지배하고 합병할 목적으로 20% 이상 주식을 얻는 거는 이제 유의적인 행사가 있기 때문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거는데, 20% 미만인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회사를 지배하고 합병할 목적은 있지만 지분이 20%가 안 넘어요. 근데 이럴 때 처리하는 게 이것도 역시 매도가는 증권으로 분류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분류 변경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렸죠? 그래서 3번의 답이 아니에요. 분류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채무증권인 매도하는 증권은 평가시,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닌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삼각 후 원가로 처리하여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채무증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근데 매도하는 증권 평가를 할 때 이게 지분증권인지 채무증권인지 이걸 잘 봐야 돼요. 채무증권은 삼각 후 원가입니다. 근데 이건 사채를 만기일까 적극적인 보유를 못하는 경우고, 지분증권인 경우에는 매도하는 증권 평가 손익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4번에 대한 부분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왜? 채무증권으로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